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6위에 들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고소인과 남자친구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뉴스탑10 10위 주제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 방송인 전원주 씨가 올해 나이가 86입니다. 그런데 본인 유튜브에 황혼 열애 중이라고 고백해서 화제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전원주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자친구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활력소가 노인하고 만나는 것보다 나보다 어린 남자하고 만나니까 다른 게 생겨. 한 대여섯 살 어리지. 산에도 올라가. 왜? 손잡으려고. 자, 여기 좀 잡아줘. 잡아주면 그거 잡고 안 놔 내가. 그 사람은 손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꽉 잡으면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 그리고 또 노래방도 가고 또 나이트클럽에도 가고 흔들 은행 하나에서 한 달에 그 50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 달달이 죽을 때까지 나와. 김수희 변호사.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 남자친구가 있다. 나이트클럽도 가고 노래방도 간다. 손잡으면 절대 안 놔준다. 정말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네, 사실 방금 보신 유튜브는 전원주 씨 유튜브가 아니라 배우 이동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사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 사람 친구. 네, 남자 사람 친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최근에 전원주 씨가 난 좀 젊게 살겠다. 네.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시고 운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런 취지의 의미로 좀 젊은 친구와 함께 산에 다닌다. 이렇게 때 그 활력소를 얻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남사친이라도 좋은가 봅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또 긴장이 되네요.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이쁘세요. 아유, 입술에 침 바르세요. 어떻게 팔뚝은 마음에 드시는지? 네. 근데 많이 긴장하시네. 아, 긴장되죠.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네, 이 유튜브는 전원주 씨 유튜브입니다. 전원 주인공이라는 유튜브를 예. 최근에 개설하셨고 벌써 4만 명 구독자가 넘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결혼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셨어요. 혹시 좋은 남자가 없나. 근데 글쎄 이제 어떤 한 남성이 전원주 씨를 뵙고 싶다. 이런 연락이 실제로 온 겁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원주 씨가 39년생이시거든요. 예. 근데 저 남자분이 59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 차이예요? 20살 차이죠. 네. 19살 차이, 19살 차이.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원주 씨는 그 자리에서 좀 그렇다.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사실 저 남성분이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좋다. 팬과 만나는 자리로서는 내가 만나겠다라고 해서 저 자리가 성사가 된 겁니다. 앞에는 남사친, 여기는 사실상 팬미팅.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네. 아까 전원주 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목소리 중에 월 500만 원씩 나온다. 뭐 국민연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연금 보험인가요? 뭐예요? 사실 전원주 씨가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부럽네요. 네, 맞아요. SK 하이닉스 주식을요, 무려 2011년에 2만 원, 주당 2만 원에 사셨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안 팔고 갖고 계세요. 사실 그 주식만 해도, 가치만 해도 대단하신 건데 배당 받아도 네. 그것도 꽤 되겠어요. 은행에서 받으시는 현금도 상당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좀 내가 돈도 좀 쓰고 살겠다. 그래서 며느리들하고 손주한테 이렇게 용돈도 꽤 넉넉히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크지 않겠지만 혹시나 전원주 씨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50%가 가산되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혼인을 하시면 자녀분들보다는 50%를 더 많이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늦지막히 황혼 결혼을 해도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돼도 그렇습니까? 네. 법적인 지위 때문에?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혼인 관계가 되시면 법정 상속분이 그 자녀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뭐 이러한 법정 상속분 이외에 유언으로 또 하시면 자녀분에게 좀 더 많이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정으로 결혼을 하면 어쨌든 기간과는 상관없이 예. 상속분이 배정이 됩니다. 예, 늦지막히 유튜브를 시작한 전원주 씨. 젊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벌써 한 30년 됐죠. 안방 극장을 휩쓸었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기억하시죠? 이 주인공이 배우 차인표 씨와 신혜라 배우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 실제 부부가 돼서 인기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죠. 영원한 청춘 커플 같았던 두 사람. 지금 봐도 너무 젊은데 곧이 아니에요. 시부모가 됐고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과거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이제 신인이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됐고 신혜라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만나게 됐어요. 둘이 다 상호간에 호감이 있었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거고 제 아내는 표현을 잘 하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없지만 2005년도는 네, 우리 딸이 왔을 땐 기억하죠. 한 명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입양을 하자 해서 2명을 입양을 한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사실 5명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5명을. 우리 남편이 자기 목 디스크 있고 허리 디스크 있어서 아기 더 이상 못 낳는다고. 네, 그래서 조금 그게 안타깝긴 해요.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장남, 예, 이 결혼을 한 거죠. 비연예인 아내를 맞았고요. 딸이 있는데 2명 다 입양을 했던 차인표 씨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벌써 시부모가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혼식 장면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사실 믿기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너무 젊은 모습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사실 선한 영향력으로 유명한 부부죠. 예. 차정민 씨를 장남으로 낳았고요. 그 두 딸은 가슴으로 낳은 따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 잘 키웠고 차정민 씨가 이번에 결혼을 비연예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곧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한데 차인표 씨가 작가잖아요. 상도 받았잖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연예계에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또 입양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배우보다 작가로 전향하신 뒤에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예. 계시거든요. 특히 올해는 황순원 문학상 신진 작가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사실 배우는 33년 차인데 작가는 16년 차이거든요. 어휴, 거의 절반은 작가 했네요. 근데 올해 신진 작가상을 받으신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어 사냥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로 신진 작가상을 수상했는데 그 앞단의 소설들도 꽤 의미 있는 책들을 내셔서 사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많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 차인표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상속도 받지 않고 또 본인도 지금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원조는 차인표 씨라면서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차인표 씨는 한 중견기업이죠. 해운회사의 사실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근데 꽤 큰 회사의 경영권을 그 차인표 씨 외에도 아들만 3명이었는데 3명의 아들 모두 우리가 사업을 잘 모른다. 우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2대 주주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경영을 포기했던 일이 꽤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차인표 씨 입양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르겠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 오랜만에
9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와 비슷한 검정 가죽 코트를 입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전용 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동행 이후에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예년 수준이다. 특히 최근 60일 때부터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잠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김규현 보좌관. 그제 있었던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이렇게 김주애와 나란히 걷는데 가죽 점퍼를 이렇게 입고요. 뭐 아까 보니까 선글라스 낀 모습도 있는데 키가 너무 빨리 컸어요. 많이 컸어요. 아빠하고 비슷한데요, 키가? 그 마지막으로 공개됐던 게 베이징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때의 모습보다 조금 더 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키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한 가죽 코트를 입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특히나 이 가죽 코트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들이 즐겨 입는 것이고 또한 김정은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하사하는 그런 하사품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주변에 있는 뭐 현성월이라든가 조영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김정은 최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김주애는 이제는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떤 딸이기 때문에 예뻐해서 데려왔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이제는 본인이 믿고 어떤 부분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측근이 되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 사진만 놓고 봐도요. 거의 동선에서 걷잖아요. 뒤에 걷지 않고 옛날에 이설주나 또는 동생 김여정이 걸을 때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는데 이렇게 사진의 맨 앞줄에 걷는 걸 보면 김주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혹은 조선중앙TV가 방송하는 그 모든 장면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은 김정은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김씨 정권의 그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김정은의 만약 뭐 유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의문을 갖지 말아라라고 암시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메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해외에도 김정은의 후계자는 밖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결국은 김주애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2년 9개월 전,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 볼까요? 저랬습니다. 엄마 앞에 있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배기 딸의 모습에서 불과 2년 9개월,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김주애 그제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13살 정도로 추정이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정도의 나이인데 한 아버지 키를 고려했을 때 한 165 정도. 보통 북한 주민들의 키가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작다는 점에서 그렇게 따지면 20cm나 더 큰 키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키 발육 상태가 좋지는 않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2025년 기준으로 봐도 북한에서 여성이 심지어 13세 혹은 14세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165cm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 큰 성년 남성의 경우도 165, 170 이 정도까지가 북한에서는 꽤 큰 키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리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키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70 이상의 키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은 김주애의 그 행동 거지라든가 혹은 표정이라든가 제스처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처음에 후계자가 됐을 때에는 본인의 그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의 그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주애는 강인한 여성,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 있고 뭔가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허리도 굉장히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여러 제스처를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인한 지도자 혹은 강한 여성의 모습을 좀 따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키 크는 약들 많이 팔리고 있죠. 이런 한국산 영양제가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키가 큰 것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뭔가 좀 잘 사는 집안, 또 권력자의 집안이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 영양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도 있습니다. 이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이후에 점점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후계자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딸 김주애에 대해 포도당이다라고 말했던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장인어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리 힘들지만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 아이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조 아이가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놓게 되게 되면 조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미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예측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덩치가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지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42세에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우리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가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사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빨리 아버지가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딸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나의 후계자라는 거를 이미지를 계속 주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저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후계자로 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이고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는 후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지던 많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그때의 기억이 싫은 겁니다. 본인이 정통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정통성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김주애만큼은 무리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후계 수업을 시키고 북한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갈 후계자다라는 점을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좀 있어야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리 독재 사회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논리 구조는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김주애는 사실상 너무나 어린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점. 예.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을 때는 대학은 졸업한 이후였거든요. 네. 또한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이게 4대 세습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업적 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업적이라든가 무언가 보여준 바가 없는 김주애가 예. 단지 최고 지도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것은 북한의 특히나 이 MZ세대들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육부장 궁금한 건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내려오는 3대 세습에 이 김주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형 김정남은 독살돼서 죽었기 때문에 아들 김한솔이 남아 있지만 이 김한솔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주애도 오빠가 있다, 남동생이 있다 등등의 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도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동생이 대권을 잡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빠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동생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렇다면 모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장남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설이고요. 가설이. 네, 장남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 정보 당국도 확실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금 김주애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후계자 구도 맞추기를 보면은 사실상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오빠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안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김정철이라는 김정은보다 훨씬 건강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새까맣게 어린 여자애한테 모든 권력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김정철이 후계 구도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북한 당국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김정철 예전에 영국에서 에릭 크랩턴 노래 부르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통 소식이 뜸하네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이라는 말을 꺼낸 뒤에 중국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인데 중국에서 공연하던 도중에 일본 가수가 쫓겨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최수영 평론가. 예,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데 노래가 꺼지고 불이 켜지고요. 노래가 멈췄어요. 이게 뭐지? 일본 가수가 의아해합니다. 스태프들이 들어왔어요. 마이크를 뺐습니다. 에?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최수영 평론가. 무슨 상황이 저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가수가 오츠키 마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원피스라는 이제 그 주제곡을 불러서 유명한 가수인데 네. 상하이 공연 도중에 저렇게 지금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저럴 거면은 상업도 예술도 관객도 다 무시한 것 아니냐. 아예 그럴 거면은 공연을 취소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공연을 쉬게 해놓고 중간에 가서 좀 사실 망신주기에 가깝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까지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한 규제라든가 일본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게 중국 당국이 보여주는 일종의 최후의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일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한령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 일어서 관광객도 끊기고 여러 교류가 끊겼던 그 상황을 지금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예. 제2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규제했던 걸 일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립보좌관. 혹시 북한에서 저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야 꺼! 내려! 나가! 이런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북한에서도 저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저 가수를 되게 좋아하고 노래를 즐겨 듣는 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고요. 또한 중국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한한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넣었었는데 그 10년 전의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 지금 어쨌든 일본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우리나라로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 면에선 좋은데 또 중국이 지금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우리 편을 들지만 또 조변석계에서 언제 또 우리나라에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사실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일부에서 있는 좀 협중 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이 지금은 일본과 좀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 본인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만 이 국제사회라는 게 언제나 냉정하게 갑자기 변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한국에서도 이 선거 때마다 그런 거에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좀 모호한 전략성 모호함을 태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일본 측의 공연들이 중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준비한 6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사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지, 안전한지, 진단서 떼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기자회견의 요약입니다. 김직 대변인.
자, 고소인은 한거 불능 상태에서,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장을 경찰에 낸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이 오늘 성추행 없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영상을 찍은 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성 고소인이 이 남성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무단 결근을 했을 정도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 때문에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장경태 의원도 나름의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경태 의원 이제 본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무고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정말 저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지금의 본인의 억울한 심경만 그 얘기할 부분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조금 더 당시의 상황들을 잘 정리된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당시에 지금 장경태 의원과 피해자만 둘만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동석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좀 그 당시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설명을 했었더라면 오늘의 자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또 그 다가올 수 있었는데 너무 지금 일방적 주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추행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예. 쪽으로 지금 이제 화두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만약에 저게 장 의원의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라면 저 고소인이 장 의원이 아닌 남자친구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남성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죄를 고소해야 되는데 장경태, 굉장히 죄가 없는 장경태 의원을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뻗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장경태 의원 말대로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그 남성이란 남자친구라는 사람 옥살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본인이 쭉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전환을 해야 될 어떤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공격, 2차 가해 공격이 있고 예. 이걸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제가 볼 땐 바꿔치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상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됐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때 술이 취했다고 했다면 내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 다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다 이러면 되는데 아예 프레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 재선이고 지금 잘 나가는 정청래 대표의 측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설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동대문구청장 소속임을 밝히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그러니까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고소인이 이 남자친구에게 뭔가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며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고 그 고소인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동대문 구청장 보좌 직원이다. 아예 딱 찍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가 특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것도 2차 가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국면 전환.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보좌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공격한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본질이 그렇다고 달라집니까? 제가 보기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지지자들 향해서 나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 사안은 성추행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전 제가 보기에 무고죄로 고소했으니까 경찰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규정해버리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규정해버리면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청년 정치인인데 매우 저건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밝히고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거는 그 피해자라고 지금 여겨지는 여자와 그 남자친구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건 2차 가해에 가깝고 신원을 드러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메신저 공격,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인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이거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 장경태 의원 발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자, 성추행 부대변인 저 영상이에요. 촬영하고 있는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목덜미를 붙잡히는 저 영상입니다. 자, 저 영상, 저 장면이에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저 손이 여성의 손이고 내 어깨에 저 여성이 손을 얹었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손 부분을 모자이크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이 없었던 거죠. 어깨 동무를 안 한 것처럼 이제 좀 처음에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관점이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성이 먼저 손을 올렸던 건지. 근데 전체적인 영상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인 영상을 공개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저 단편적인 저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이 일단 그 음성이 들어간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짜집기 편집을 한 것 같다. 연출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경찰 수사에서 바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역풍이 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장 의원이 저렇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 조사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 저희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대변인, 이 고소장,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주변의 만류에도 성추행이 지속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보좌진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겠죠. 근데 맞다면. 근데 사실 또 다들 술이 흥건하게 취해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 손이라든지 뭐 이런 동작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추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여성이 그때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한테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 관련해서 왜 거기에 손을 대느냐 그런 쪽에 얘기를 했다는 게 뭐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메신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의적으로 1년 뒤에 그거를 짜깁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동석자들과 서로 확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처럼 동영상이 있고 음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어떤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고 또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는 본인이 데이트 폭력인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나한테 목덜미를 잡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폭행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당당하게 그 가해자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안에 들어오진 않고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봤을 때 그거 여성이 좀 위축이 돼 있다. 데이트 폭력 같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나 아니면 장경태 의원은 왜 뒤늦게 1년 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리어 여쭙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첫날에 문제 불거졌을 때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되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공격하는 건 사실상 누울 자리에 있다고 보고 이걸 진영 간의 싸움으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이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일단 중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지금 맞고소를 했고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무고죄가 밝혀지면 그것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까지 올라가게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엄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차 가해입니다. 많은 일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신상을 털기 위해서 여러 글들, 사진들, 영상들을 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이거는 2차 가해다,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진우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 성추행이 없었다면서 고소인이 이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걸 언론사가 숨겼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가해 방지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영상을 공개하더라도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마치 이게 조작된 사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 때도 초기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한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 친민주당 진영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행태가 지금 반복되는 것이고 일종의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쟁점화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본인에게 대해서 폭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나에 대한 폭력과 그 남자친구가 그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그래서 그 여성이 말을 못하게 했다. 그 당시에 고소를 못하게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물타기 수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본질은 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 어떤 회사든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만취한 경우에 여성의 가족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여성인 동료들이 보통 돌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사실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조차도 예상 못했던 자리입니다. 예. 여성을 찾아서 그 술집에 와서 보니까 뒤에서 목격했을 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고 강력하게 항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자리가 무슨 데이트 폭력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변명할 거리가 궁색하기 때문이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 마치 이것을 그냥 피해자 책임론처럼 돌리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장 의원은 본인은 신체 접촉이 없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여성이 본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동대문 구청장 보좌역이다. 아예 콕 집어서 누구라고 공개를 했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격자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피해 여성과 실제 사귀는 남자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남자친구의 직업을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 예전에 가입돼 있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진영 간의 싸움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저는 수작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형적인 강제추행 범죄 혐의자들도 이런 방식의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피해 여성이 뒤집어 봤을 때 이 장경태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장경태 의원은 권력자이고 이 피해 여성분은 또 관련된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민주당 진영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받아가면서까지 무고할 무슨 동기가 있나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직업 문제도 이 뭔가 무고를 하기 위한 동기로서는 너무 약하고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남자친구가 강력히 항의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에 피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오히려 객관적인 목격자로 봐야죠. 예, 혹시 국민의힘도 이 장경태 의원을 대상으로 혹시 법적인 대처를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아마 성폭력 관련된 건 직접적인 고소를 했을 것이고요. 예. 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당인 민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보좌진이 조롱하듯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간을 자기 범죄에 대한 변론의 장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옆에 변호사를 동석하고 2차 가해성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장면이었고요. 예. 저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중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차 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 A씨가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여성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함께 올렸는데 화면으로 밑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김문수 의원실 보좌관이군요. 민보엽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 뒤집어 씌우는 사람. 자, 저 손입니다. 원래는 모자이크 처리된 저 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김진욱 의원, 김진욱 대변인, 저 사진이요 원본이 아니고요, 저 AI로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자이크를 지워, 요즘에 이렇게 하면 배경화면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에요. 저거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본인이 저 사진을 올렸다라는 것은 저 사진이 진실이다라고 믿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본인 주장으로 따지면 그냥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일방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그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글을 쓴 보좌진이. 예. 그렇다면 저 보좌진은 저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올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린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또는 의원에 대해서 어느 쪽의 주장도 지금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예. 그 주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장경태 의원도 좀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아마 저런 장면들도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장면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저 장면들은 다 이미 경찰에
증거 자료로 다 영상이 넘어가 있는 상황 예.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은 CCTV가 금방 가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을 얹고 혹은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 사건은 장경태 의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얘기한 만큼 예. 지금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당내에서 또 윤리감찰단이 지금 장경태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감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그 공공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 저희 당도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민주당의 김민주 부대변인도 SNS에 내란 세력들에겐 장경태 의원이 눈에 가시였을 터라면서 뭔가 배후설을 제기했다가 그 글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감찰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김민주 부대변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혹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감찰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고소를 당한 장경태 의원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성 여러 가지 글이나 말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요. 과거에 자 이런 발언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 네. 어떤 장면이죠? 저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그때 극단 선택이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피해를 당했던 여성이 피해 호소인. 그때 저게 유행어가 됐어요. 지금도 공공 호소인이라고 지금 따라붙는 이유가 저게 그때가 CCO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피해자면 피해자지. 근데 당시 사건이 세월이 흘러서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게 사건 규결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장경태 의원도 그 피해 호소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호소인이 아니라 아예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지금 둔갑하는 정말 그 신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말 말하자면 서민정당 그다음에 인권정당을 내세우면서 이런 식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전 민주당이 그래서 내로남불 정당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사무총장 말을 조승래 사무총장 말을 했지만 그 말에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잖아요. 예. 전부 감찰 얘기하면서 미루는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는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반박 기자회견까지 함께 보셨고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에서 단결 결집을 외치고 있죠. 국민의힘 장외 집회. 이 사진은 김계리 변호사인데 배현진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주제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먼저 오늘 있었던 장외 집회 발언 들어보시죠. 내려가라고 내려가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 모든 아픔을 다 품어 안고 국민의힘을 살려낼 것입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과거에 책임 있는 자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 합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단상에 올라간 지도부조차도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엄 책임 통감 그제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는
관련돼서 발언이 사과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전당대회 때 아무래도 이 윤어게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대표 된 직후에는 뭔가 중도를 향해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뭔가 오른쪽으로 가는 행보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비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1주년이 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살짝 사과를 하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니까 또다시 반격을 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 발언을 보면서 저 입 좀 다물어야 된다는 말하는 대상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 말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때 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 친한계였거든요.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 계엄 해제 투표에 나갔고요. 그 당시 장동혁 대표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놓고 당대표 입당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자중질환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못하는 정당이구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저 집회를 대체 왜 돌아다니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들께 사과하기 위해 돌아다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등 돌린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변호인과 또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죠.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어제 SNS에 왕이 되고 싶어 어좌에 올랐던 천박한 김건희와 정권엔 안중도 없었던 그 남편,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냈죠. 그랬더니 SNS에 김계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누가 누구를 천박하다고 운운하냐. 글 수준의 정말 피식 웃음이 나온다.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그것부터 공부 좀 하세요. 자, 김기영 대변인, 그런 것 같아요. 계엄을 한 거는 잘못이지만 계엄을 불러일으킨 여러 번의 줄탄핵, 민주당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 그거를 먼저 지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국민의힘 일부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얽어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받고 그리고 내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영역은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뒤흔들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결과를 유죄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권남용이 될지 내란이 될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써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집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김계리 변호인과 그다음 변호사와 그리고 배현진 의원하고 이거 싸울 때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는 쪽이 누굴까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존재의 이유는 지금의 소위 말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지고서 사법부를 뒤흔드는 상권 분립이라는 권력이 자제나 절제를 못했을 때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당내 상황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같습니다. 계엄을 이제 발생한 지 1년 3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재조사 논란에 대해 조국 대표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오늘 있었던 김민수 또 최고위원의 발언,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발언 이어서 들어보죠.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이게 한줌 당원의 뜻입니까? 이게 한줌 극우의 뜻입니까? 누군가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김진욱 대변인,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국민의힘이 4분 오열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권당 대표 가족이 나서서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난글을 썼다면 이는 특이함을 넘어 경망한 가족이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거에서도 국힘 봉천을 받을 일은 없고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 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정확한 이유야 제가 조국 대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여러 차례의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에 소위 시비를 좀 걸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부분을 진상조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감찰이 이제 지금 시작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말씀은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한동훈계라는 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축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처한 곤궁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또 그러면서 한동훈은 탈당해 신당을 만들 배짱도 없다. 차라리 과감히 신당을 만든 이준석이 더 낫다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박박 긁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SNS에 반격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사람들, 출마하려면 당 게시판 진실 규명해라, 출마 전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등등의 발언들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뜻대로 이어질지요?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이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또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죠. 이유가 뭘까요? 자,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국회가 바쁩니다. 국가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 국가 해체는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른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 지지자를 지금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예, 오늘 나온 서울시민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있습니다. 예, 11월 23일부터 24일간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서울시민 정당 지지도가요. 민주당이 38.8, 국민의힘 34.9, 지지정당 없다 12.7,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이렇고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26.4로 앞서고 있고요. 나경원, 김민석,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조국, 이준석, 신동욱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 밖의 후보 개인 경쟁률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희 후보 우리 패널들에게 일단 빨간색으로 돼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년에 누가 선출될 것 같으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좀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예, 오세훈, 나경원 구고나는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이 될지 나경원 의원이 될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아주 궁금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오세훈 짧게 이유를 들어볼게요.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 이른바 에펠탑 효과라고 우뚝 서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정당 지지도하고 뭐 차이가 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당 지지도 오차 범위 내에 있죠. 그다음에 개인 선호도는 우뚝 서 있죠. 그렇다면 이건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으로 봐야 되고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사실상 약간 그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는 다르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내 경선과 또 결국 최종 시장 선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성치은 부대변인 왜 나경원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축출 과정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어게인 세력과 다른 한동훈 전 대표나 탄핵에 찬성했던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가 저는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 대변인, 지금 50대 50 여론조사와 당심 50대 50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7대 3, 그러니까 당심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걸로 보세요? 전 당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경선 룰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초안을 만든 사람이 나경원 지방선거 그 기획단인가요? 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이고 그 기획단에서 5대5 룰을 7대3 룰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뜻대로 장동혁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이 경선 룰에 의해서의 어드밴테이지를 나경원 의원이 볼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 그래서 과연 이 계엄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그런 입장과 나경원 의원의 입장 사이에서 나경원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이제 연말 12월 또 내년 초 설 민심 등등을 들어보고 그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경선룰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때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자, 민주당에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출마자들의 면면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홍익표, 박용진, 정원호, 김민석, 강훈식,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 지금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한강버스든 종묘 앞 개발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우고 한번 써주세요. 민주당에선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얘기하면서 지금 이미 박홍근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할 것 같죠? 곧 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실제 후보가 될지 한번 저희가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 아무리 부대변인이지만 저렇게 저기는 전직 대변인이 저렇게 물음표를 다르면 이 토크가 안 되잖아요. 자, 박주민. 예. 왜 박주민입니까? 저는 권리당원 지금 그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내년 컷오프는 10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따르면. 그렇다면 강성당원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너무 설화 리스크도 많고 지난번 오찬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후보인데 김민석 총리는 2002년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때 잘 나가다가 그때 이명박 시장과의 지고 나서 18년 낭인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성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일까? 박주민 의원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김경 대변인은 왜 제3의 인물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딱히 두드러진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꼭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 특히나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겼던 걸 보면 조순 그리고 고건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까지 다 3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음표 김지욱 대변인.
김민석, 강훈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시죠. 일단 저 두 분을 모르겠어서 제가 물음표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한 10분 정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경선 현장에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난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시죠. 제가 한번 재미있자고 판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준비한 1위 주제 가보겠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무려 3,4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자, 쿠팡 대표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피해 범위하고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추인 부대변인, 원래 11월 18일 날 4,500개 정도가 털렸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3,370만 개, 7,500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쿠팡의 모든 회원들의 개인정보, 집 주소 등등이 털렸다는 거예요. 저 정도 숫자면은 미성년자 제외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글로벌 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탈취 시도가 5개월 전부터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6월 달부터 그렇죠. 있었다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미 이걸 조짐을 보고 이걸 막기 위한 대처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도록 이게 허용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특정 국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수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섣부른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대변인. 지금 명확하게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인 쿠팡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이 뭔가 정보를 빼냈다. 지금은 퇴사하고 중국으로 갔답니다. 네. 그래서 잡기가 이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인 국적의 범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KT 해킹 최근에 있었죠.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둔기 들고 중소기업 대표 납치 살해 시도가 있었죠. 등등의 여러 금융 또 강력 범죄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대책이 정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인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적인 사건을 다 언급을 하고 나니 공통분모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거는 혐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중도 아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여야가 머리를 어떻게 보면 서로 맞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당당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호 호혜적인 외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중국인 범죄,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나라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훨씬 많죠.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 중국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뉴스에 의해서는요,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뒤 쿠팡에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노렸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뉴스톱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